그럼 이렇게 프레임이 일단 생성되었다라는 전제하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생성하시고 나면 확대를 해서 보셨을 때 사실 프레임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도 이 사이가 이렇게 겹쳐지는 일은 없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사이가 겹쳐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프레임 작업을 할 때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가운데를 센터로 제가 잡고 설정을 하고서 이 스케치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형상화가 되라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이 되었는데 각각의 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다 제가 지정한 대로 생성이 된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위치는 겹쳐지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내가 이 프레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형상을 잘라낼 것인지 또는 연장할 것인지 끝을 마이터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게 해서 절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정 값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설계 탭에는 가운데 이 프레임이라는 패널을 통해서 프레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끝마금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2019 버전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끝마금 삽입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버전에서 확인되는 기능이어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끝마금은 이 끝에 보면 이런 부분에 다리가 튀어나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튀어나온 다리의 끝에 부분을 마금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은 그 마이터로 해서 끝에들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높이가 지금 18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프레임 프로파일에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터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프레임과 프레임을 클릭했을 때 이 사이가 이렇게 연장되어야 할 곳은 연장되고 잘려야 할 곳은 잘리면서 이 왼쪽에 있는 간격 띄우기에 대한 거리값을 지정한 만큼 띄워놓고 프레임이 처리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의 버전에서는 2018 이하의 버전에서는 한 개 작업하고 확인하고 한 개 작업하고 확인하고 한 개 작업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2020 이상에서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동으로 잘려야 될 부분을 모두 인식해서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다리까지도 만약에 자른다라고 하면 이 다리까지 선택이 되면서 이 부분의 끝에 세 개가 이렇게 맞물린다라는 가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다리들까지 해서 위에 있는 4개와 다리 4개를 모두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 간격, 이 갭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이 사이에 갭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프로파일을 조금 짧게 구성한 다음에 그 사이를 용접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갭에 대한 부분도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립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립품에서처럼 BOM을 작업하게 되면 프레임 프로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중요하죠. 전체 길이에서 이 제품의 골격으로 사용될 부분만 절단을 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이 길이값에 대해서 나중에 BOM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로 한번 입력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처리가 되면서 프레임 형상이 생성됩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서도 모두 다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패널로 구성되지 않고 창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패널로 따로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 버전에서는 패널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 확인하고 옵션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입력했던 조건이 제대로 들어가서 형상 작업이 마무리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외곽선이 좀 더 부각돼서 표현이 되는 게 보여요. 보시면 정상적으로 끝에 처리가 돼서
프레임 작업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조금 처리를 해야 될 게 보이네요. 여기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위쪽에 보시면 또 프레임 기능 중에 자르기 연장이나 느리기 줄이기가 있어요. 느리기 줄이기는 특정 위치를 클릭해서 특정 위치까지 늘리거나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르기 연장도 유사하게 내가 원하는 어떠한 면 기준으로 이 형상을 자른다 또는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르기 연장을 클릭을 해보고 어떠한 프로파일을 어떠한 면 기준으로 자를 거냐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도구라는 건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을 클릭해 주시고 잘릴 프레임 멤버는 요것도 잘릴 거고 요것도 잘릴 거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모든 4개의 기둥이 다 잘릴 거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모든 것들이 잘리게 됩니다. 확인. 그러면 잘린 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늘리기, 줄이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셔서 프레임 멤버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프레임 멤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간격 띄우기의 방향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방향까지 늘리거나 줄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 또는 5를 입력하게 되면 이 값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아까 자르기 연장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르기 연장으로 해서 다시 면 선택을 이면을 선택하고 프레임 멤버를 이 멤버로 선택을 하면 여기까지 늘려주는 게 보여요.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구석에 있는 프레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저와 유사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기 연장으로 면 선택해주고 프레임 선택해줘서 이 면까지 이 프레임을 자르거나 늘려준다. 면 선택하고 여기 면 선택할 때도 우클릭하시면 제가 어떤 기능을 작업하고 확인할 때 우클릭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동선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클릭하게 되면 계속이라는 게 있어서 이 계속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바로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적용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던 기타 선택으로 뒷면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계속하고 다음 프레임 선택하고 하면 이 프레임이 또 그 면 기준으로 해서 잘리게 되겠죠. 면이 잘못 선택됐네요. 다른 면이 선택됐네요. 조면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주면 이 면 기준으로 잘리는 게 보여요. 나머지도 면과 계속 프레임 적용 클릭해서 기타 선택 면 선택해주고 계속 프레임 선택해주고 적용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서리에도 면 선택해주고 계속 프레임 선택해서 적용하고 기타 선택으로 뒤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을 한 후에 프레임 선택해서 잘라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구석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잘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뚫려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 끝막음 삽입으로 해서 막아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 단면을 클릭을 해봤는데 단면을 클릭했을 때 이 단면 사이즈에 맞춰서 끝막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 부품이 이쪽에 입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항목은 2020 버전 이상에서만 입력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끝막음이 따로 이렇게 파일로 해서 생성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립 탭으로 넘어가서 BOM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프레임들이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고 프레임은 하나의 조립품 파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 프로파일에 대한 단면 정보와 그리고 수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참 난감하지만 이 수량이라는 곳에 그 길이 값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길이 몇인 것이 어떠한 스펙인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가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M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도면에 입력을 하게 되면 프레임에 대한 형상과 이 프레임에 대한 각 스펙을 BOM으로 출력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마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간다, 몇 개가 들어간다라고 명시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저장을 해보면 저장은 전 분명히 스케치 파일만 만들고 아까 설계라는 탭에서 프로파일을 지정해서 생성을 했지만 이 모든 프로파일들은 따로 파일로 해서 저장이 된다는 게 보여요. 전부 예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저장했던 폴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했던 폴더를 들어가서 보면 프레임 다시 1이라는 게 생성되어서 이 안에 이렇게 프레임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한 번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요. 조립품에서 유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조립품에서의 유의사항.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립품 작업을 했어요. 조립품 작업을 했는데 이 조립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조립품을 작업한 이 파일을 김진혁 엔지니어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파일을 드릴 때 아까 파일에서 내가 저장한 파일이 프레임 다시 1이었으니까 이 파일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프레임 골격은 IPT고 IAM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레임 다시 1을 드려야겠다 해서 메일로 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면 사실상 모든 뭐 문서라든지 다른 것들은 그 파일 하나만 보내면 되지만 이런 설계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립품을 작업하는 데 사용된 모든 부품들을 같이 넣어줘야지만 이 조립품을 열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만 다른 분께 공유를 드리면 이 파일은 아무런 부품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품 파일에 저장이 되는 사항은 이 각 부품이 위치해 있는 곳에 대한 정보, 그 메이트를 넣었었죠. 어제 조립품 작업하면서 그 조립품 작업할 때 메이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파일 사이즈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만 보냈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프레임 파일을 하나 넣고, 이 프레임에 사용된 게 이 프레임 폴더니까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것도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안 열리냐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프로젝트 개념에서 이 골격에 대한 스케치 파일은 프레임 골격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프레임에 대한 것들은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폴더에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가 골격이고 뭐가 이게 프레임에 대한 각각 프로파일이지? 라고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골격은 골격끼리만 저장해야겠다
그래서 골격에 대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위에는 최상위 어셈블리만 있으면 나중에 열 수 있으니까 최상위 어셈블리는 폴더 바깥에 놔야겠다. 프레임에 대한 프로파일은 두 번째 폴더, 프로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모두 다 넣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폴더를 구성해 놓고 파일을 잘라내기 붙여내기로 다 넣어버렸다면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파일들이 여러 개 나뉘어 들어가 있다라고 지정이 되면서 각각의 부품들을 다 지정해 주세요 라고 알려줘요. 그럼 또 하나하나 지정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럴 때에 간단히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본 폴더 이대로 이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팩앤고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죠. 조립품 작업이 되어 있고 이 조립품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파일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래에 팩앤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팩앤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폴더는 일단 다 지정이 되셨죠? 폴더는 다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에서 형상 정보만 갈 것인가 또는 링크된 파일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도면이냐 프레젠테이션이냐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링크된 파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관된 파일들도 다 같이 검색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단일 경로와 폴더 계층 구조 요게 있는데 단일 경로는 만약에 제가 이 부품에 대한 것은 뭐 프레임들은 A 폴더 그리고 그 시트 메탈들은 B 폴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을 때 이 폴더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다가 모든 부품들을 저장하겠다라는 옵션이고 두 번째 있는 폴더 계층 구조 유지가 그 폴더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폴더까지 저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필요한 옵션을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끝막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작업한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작업 그룹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스타일을 넣을 건지 템플릿을 넣을 건지 이 파일을 폴더로만 저장할 건지 아니면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할 건지 압축 파일로까지 저장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파일이 지금 요거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서 조금 제대로 검색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이 상태로 일단 검색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검색이라는 거 클릭을 해보면 일단 제 PC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프레임들에 대한 이름을 확인해서 모두 다 입력을 해줍니다. 체크박스 해제하면 그 부품은 팩앤고로 해서 입력하는 부품 리스트에서 제외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폴더에서 검색 쪽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DWG 말고 IDW가 인벤터에서 사용되는 도면 유형이죠. 그래서 IDW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IDW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선택을 해서 IDW 파일이 있는 위치를 선택해서 지금 검색을 할 때 그 아래에 있는 폴더들까지 다 검색해서 IDW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연관된 파일들을 다 넣어주세요 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놓고 지금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있다면 여기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트 중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하고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팩앤고의 도면이나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같이 포함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닫아주고 이 창 마찬가지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작업 시 사용되었던 조립품 하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립품에 바이스 조립체라고 있었죠. 바이스 조립체라는 조립품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 파일이 있다면 프로젝트 파일로 해서 이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을 바로 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지정을 해줄 때마다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겠죠. 다른 분들은 제대로 다 오픈이 될 텐데 저는 지금 이렇게 부품 3개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은 지금은 조립품의 부품 개수가 되게 적은 상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조립품을 열 때 그 조립품에 포함된 부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파일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하나 예시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파일이 이것도 사실 부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부품의 총 복사돼서 같이 있는 모든 부품의 수가 197개라는 게 보이죠. 이 197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은 사실 좀 가볍기는 해요. 근데 가벼운데 만약에 부품의 수가 뭐 5,000개다, 6,000개다 또는 제 PC의 스펙이 i5다. 그리고 램도 2기가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품을 열었을 때 되게 더디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익스프레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내 PC 스펙에 이 조립품을 여는데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립품이라는 가정하에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보시게 되면 조립품 탭이 있습니다. 조립품 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익스프레스 모드 설정이라는 게 보여요. 이 익스프레스 모드라는 것이 조립품을 오픈을 할 때 좀 가볍게 오픈을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드를 실행을 하는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숫자가 넘으면 익스프레스 모드를 자동으로 실행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500개로 되어 있는데 이 개수를 그 바이스 조립체에는 3개 이상만 되어도 바로 익스프레스 모드가 실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3개 이렇게 입력하고 부품이 3개 이상인 건 무조건 익스프레스 모드로 연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적용하고 확인 클릭을 하고 나서 이 창은 닫아주고 다시 바이스 조립체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바이스 조립체 한번 다시 열어보시겠어요? 일단 지금 보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방금 제 모습처럼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립품 하시기 전에 꼭 프로젝트 파일을 해당 조립품과 유관한 것으로 생성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옵션 쪽에서 설정을 했던 익스프레스 모드가 적용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이 조립 탭의 오른쪽 상단 보시면 전체 로드라는 버튼이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만 익스프레스 모드가 현재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로 활성화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부품의 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이 뭐 100개 미만 또는 500개 미만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리겠지만 PC 스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형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냐 또는 패턴이 많은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고 확대하고 하는 게 버벅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가볍게 열어주는 방법이 익스프레스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스프레스 모드로 열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어떤 이 형상 정보를 모두 다 로드하지는 않고 이 형상에 대한 그래픽만 로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품의 히스토리라든지 이 홀의 위치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최근에 저장되어 있던 그래픽 파일을 로드해서 오픈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오픈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조립품을 오픈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은 일단 닫아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필요시에 의해서 익스프레스 모드를 활성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저 바이스 조립체가 적은 개수로 해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품 쪽에 익스프레스 모드의 개수를 좀 많이 작은 상태로 뒀어요. 근데 내 PC에서 몇 개 이상의 조립품을 열 때 좀 더 다른 조립품을 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 대략적인 부품의 수가 있다면 그 부품 수를 입력을 해주셔서 그 부품 수 이상은 무조건 익스프레스 모드로 먼저 열고 부품에 대한 수정사항이라든지 또는 조립품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탑다운 조립품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는 익스프레스 모드를 해제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